네, 반갑습니다. 오늘 덕질쌤 전무후무하게 오늘 게스트를 이렇게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준식쌤을 위해서 저 덕질쌤 소개해드리면 말 그대로 이제 선생님들이 덕질하는 모습들을 그냥 소소하게 가끔씩 모여서 이제 얘기하는 걸 여기 영상으로 남겨보는 아카이브 같은 그런 채널입니다. 구독자 370명 육박하고요. 평균 조회수 40회에 육박하는 엄청난, 엄청난, 네, 영향력을 가지고 재밌습니다. 있는데요. 예, 네, 우리가 쌓인 아카이브 숫자보다 조회수가 더 작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현재 진주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3학년, 2학년 수업을 하는데 대부분 잡니다. 제가 아무리 재미나는 이야기를 해도 절대 깨지 않는 아주 최강의 아이들과 지금 9월, 10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로 준식생님은 정년이 이제 1년 남으신 선생님이시고 보통의 선생님하고는 조금 다른 경험을 하셨죠. 얼마 전까지 이제 중학교 공모 교장으로 계시다가 정년 마치시고 다시 고등학교 교사로 다시 원대 복귀하셨는데 오늘 주식쌤하고 얘기를 할 부분이 그곳에서 특별한 수업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그 특별한 수업이 중학교 철학이라고 하는 수업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책도 그 중학교 철학에 관계된 그 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수업하고 그런 것이 왜 하시게 됐는지 일단 그것부터 한번 궁금합니다. 아주 쓸데없는 동기에 출발했습니다. 불필요한 동기에 출발해서, 끝내 이제 불필요하게 끝마친 듯한데, 아이들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그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이제 뭐 겨우, 제가 처음에 만났던 아이들은 이제 고3, 음, 고3이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마지막에 두고 온 아이들은 이제 중1이죠. 그 아이들에게 뭔 철학을 하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4년을 하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책도 이제 두 권이나 쓰게 되었고, 또 어쩌다 보니 이런 곳에 와서 이런 매우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과 잘 놀고 재밌게 놀기 위해서 만든 일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아이들을 약간 괴롭힌 듯한 느낌도 현재는 살짝 있고, 하지만 철학 시간이 제일 좋았던 이유는 일단 시험이었고, 음, 그 다음에 마음껏 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고, 가령 그날 철학 수업 시간 날 빵을 먹으면 하루 종일 2시간 내내 빵 이야기만 하고, 떡을 먹으면 떡 이야기만 하고, 그다음에 오늘처럼 가을날이면 하염없이 낙엽 이야기만 하고 뭐 그렇게 어, 저그 인생에서 아마 가장 에, 불필요한 동시에 행복한 또는 불행한 그런 날들을 아마 제가 4년 동안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현재 생각하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들이 만약에 평가만 없다면 얼마나 자유로운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선생님들이 교장이나 교감이나 또는 다른 어떤 특정한 존재들에 의해서 불필요한 압력이나 그런 걸 받지 않으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제가 교장으로서 수업을 하니까 거짓말도 못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하고 싶은 때 한다.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좀 구속이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 때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일주일에 2시간씩 한 번 하면 90분씩 수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뭐, 선생님들 잘 아시지만, 1년에 34주로 잡잖아요. 34주로 잡는데, 이제 2019년은 제가 이제 교장 부임에서 6개월 동안 하지 않고, 20년, 21년, 22년, 23년 6개월 하니까 총, 횟수로 치면 100회가 넘어야 되는데, 정확히 87회 수업을 했습니다. 음, 87회 수업을 했고, 그 이제 결과물로 책이 나왔고,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아마 지금쯤은 들었는지 기억조차도 못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나중에 이 아이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어쩌면 지금 선생님들 나이 50대, 60대 제 나이를 넘어서 어쩌면 인생에서 한 번쯤 그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래, 그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 라고 생각만 해도 누군가 한 명이라도 그러면 뭐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제가 그 선생님 책 중학교 철학을 1권, 2권을 다 읽고 서평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 쓸데없는 그, 일을 하셨군요. 음, 예, 읽기는 쉽지는 않았거든요. 음, 네, 제가 공부가 짧아가지고 쉽지는 않았지만 이게 책 얘기를 조금만 그 해주시면 예. 이 좋은 책이 이렇게 좀 세상에 조금 더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예, 이렇게 책 네,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책을 쓴다는 것이 많이 알아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많이 알아서 쓰는 건 아니고 그 분야에 아주 전문가가 쓰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 교수님들이 책을 쓰는 것은 이제 대학 교수님도 아무도 안 계시죠. 반은 베끼고, 반은 인용하고, 뭐 그게 다거든요. 대학 교수님들이 쓴 책에, 우리나라 이제 대학 교재로 쓰고 있는 대학 교수님들이 쓰고 있는 책의 40%는 인용입니다. 인용. 남 이야기죠, 남 이야기. 그다음에 20%는 자기 이야기인데 조사, 토시, 그다음에 뭐 이런 제목. 그다음에 나머지 30%는 빈 공간, 뭐 사진, 도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 이야기 별로 없는 거죠. 어, 특별히 자기 이야기가 많은 책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 목소리가 확실히 들린다. 정말 멋진 책이다. 그렇게 되고, 나머지 책들은 뭐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약간 수정하고. 뭐 저도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컨트롤 C, 컨트롤 V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그 하면서 아이들에게 여기서 컨트롤 C 했다. 정도는 밝힌. 음, 야, 내가 여기서 뺏겼다, 얘들아.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제 목소리가 담긴 이야기는 저는 고백하건대 한 10%, 15% 정도라고 봅니다. 음, 나머지는 있는 이야기를 좀 더 아이들에게 이제 쉽게 들려주기 위해서 좀 제가 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평이한 문장으로 바꾸거나 뭐 그 정도 노력은 기울였지만 다 있는 이야기고 여기저기 있는 이야기를 다 이렇게 땡겨와서 어제 누군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넓은 범위의 뭐 이야기를 썼다. 그래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 정도는 다 해, 이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누구든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죠. 아마 읽어보시면서, 그래, 나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가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을 거고, 그에 대해서 좀 깊이 찾아보고, 뭐, 글 몇 자 더 얹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은, 뭐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종이처럼 이런 의제 3쇄를 찍었습니다. 3쇄 오, 의제. 그 다음에 이는 다음 주에 2쇄를 찍는다고 합니다. 예정. 그래서 저한테 책을 새로 찍겠다고 출판사에서 연락 온 것으로 그런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현실적으로 더 이상 제가 뭐, 근데 지금 상권은 쓰고 있거든요. 네. 상권은 인식의 그림자인데, 인식의 그림자를 쓰고 있는데 아주 머리가 정확합니다. 참고로 저희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차가 이제 크게 보면 나, 존재, 그다음에 자유, 이상, 권력 이렇게 이제 예, 하셨고 2권은 이제 변증의 관계에 대해서 쓰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2권이 이제 이렇게 따라하기가 그래도 좀 같이 호흡 같이 하고 좋았었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5권까지 준비하시는 걸로 예, 알고 있어요. 오, 예. 근데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하고 이렇게 집필 준비하시고 수업하면서 하신 건지 분명히 이제 수업하실 때는 이런 교과서가 없는 상태로 하셨을 거고 예. 그걸 연구하셨 처음에, 예.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네. 어, 나를 찾아서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변증의 산맥도 생각을 했고, 그럼 지금 상권 쓰고 있는 인식의 그림자도 생각했는데, 사실은 처음에 4권의 내용이 들어갈
나와 타자 이야기를 맨 앞으로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음. 나와 음, 타자 이야기. 그래서 그 이야기를 쓰다 보니 아이들한테 이게 처음부터 타자니 나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장난치나 이런 느낌일 것 같아서 그럼 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 1권이 됐습니다. 사실. 음. 나에 대한 이야기 쓰다 보니까 이제 음. 나 그러면 자유도 이야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권리도 권력도 이야기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원래 이제 마지막 4권 그다음 5권은 이제 전체적인 어 이제 흐름에 대해서 좀 밝혀볼 예정인데 지금 5권까지 나아가려면은 올해가 2023년, 4년, 5년 제가 퇴직을 하고 나서까지도 써야 되는 이제 그런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 제가 쌤하고 얘기를 그때 하면서 진보에 대한 가치 이렇게 그 진보에 대한 가치가 자유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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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는 가치는 자유고 자유가 타락하면 더 깊은 타락을 한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프리하고 리버티를 설명하시고 했는데 혹시 그 얘기 한번 다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어제도 뭐 고등학생들을 지금 사회문화 수업을 하는데 음, 아이들이 이제 자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특히 이제 마르크스와 베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마르크스와 베버 이야기하면서 뭐 자유 아이들은 궁금한 것을 거침없이 묻는 저는 참그 다행히 이제 제가 고등학교 선생으로 돌아가서 아이들과 수업하면서 이 아이들이 한 달 만에 이런 걸 느낀 것 같아요. 이 양반한테는 뭐든 물어도 되겠구나. 음. 이 양반은 뭐든 물어보면 뭐든 이야기해 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떤 몇 선 동안 이야기를 하더라도 화를 내지 않고 심지어 이런 걸 묻습니다. 어제 물은 내용입니다. 쌤, 쌤, 뭐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대한민국에는 자유가 없대요. 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묻습니다. 너 아버지 몇 살이고? 이제 아버지가 50대 초반이라고. 너 아버지 자유에 대해서 그건 좀 알까? 우리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님인데요. 어디 고등학교야? 사립에 있는 고등학교 이제 사회생입니다. 그래,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근데 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이제 그래서 좀 풀어내는 거죠. 그럼 이제 뭐, 또 교사들은 이 진도라는 데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우리 지금 진주고등학교는 이제 저번 주에 시험을 끝내고 다행히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자유 수업을 제가, 그럼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 자유에 대해서 한 시간에 이야기 해줄게.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일부 아들은 자려고 준비를 하고 일부 아들은 이제 이야기 듣죠. 대부분 잡니다. 한 24명이 수업을 들으면은 한 12명 정도는 도저히 깨워도 일어나지 않을 만큼 깊이 잠들었기 때문에 놔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오히려 깨우면 딴 아이들 방해하고 적어도 숙면을 좀 취해야 되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수업하는데 그 아이를 깨우지 말아야 되냐. 근데 그도 이제 자유 문제가 개입이 되죠. 바로 자유 문제가 바로 그 개입이 돼. 그 아이들을 깨우는 문제는 과연 프리덤이냐 리버럴입니다. 그 문제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물어봅니다. 저 아이를 깨우면 선생님이 개입해서 깨우면 그거는 프리덤일까 아니면 리버티일까? 아들을 물어보면 아들은 그거는 잠자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잠자는 것이 어떤 단순한 그 규범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하면 또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생각하면 깨우는 것은 리버티 방해거든요. 이게 자기가 잠으로써 행복한 마음, 즐거운 마음을 가지는데 그것을 제가 깨는 거니까 그것은 리버티, 이렇게 뭔가를 가지려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고 전체적인 그 반 아이들 수준으로 다음 시간에 수업을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건 프리덤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하고 그럼 자네들 생각을 이야기해봐. 뭐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나가죠. 그래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취임할 때 밀턴 프리드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리버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인간이 사쿠라구나. 그 순간이에요. 왜? 밀턴 브리드먼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사쿠라, 죄송합니다. 일본 말이네. 도코치라는 그런, 그 우리가 듣는 순간 난 그걸 느꼈어요. 아, 저 사람은 잘 알지 못하는구나. 오늘, 어제 제가 등산을 가면서 앞쪽에 걸어가는 두 사람이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경제는 놔둬야 돼. 경제는 놔둬야 돼. 굉장한 이야기죠. 근데 놔둔다는 이야기가 이제 리버를 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놔둬야 돼.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조금은 제한해야지. 그 사람은 이제 리버럴에 대한 생각이 현재 우리 진부와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제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밤새도 사실 모자랄 이야기지만 뭐 리버럴 하냐 프리덤 하냐 그거는 현재 선생님들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왜냐면은 선생님들도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뿐 아니라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이야기 보면 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이 다 수긍하고 동의합니다. 제 이야기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죠. 네, 균형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이건 이제 책하고 상관없는 제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하고요. 이제 저는 이제 균형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사회에 나온 정치에 대한 문제에 우리가 이제 어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이라고는 이제 두 기둥이 있고 그 두 기둥은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대전제 하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지고 보면 자유 그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도 병립하기가 좀 어려운 개념인데 병립하기 어려운 걸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병립할 수 있게 이제 균형을 맞춰 간다에 이제 의미를 둔다라고 이제 저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못지않게 이제 지금 우리 교육 현상이나 우리 사회 현상에서 제가 봤을 때 갈등하고 있는 요소는 이제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가 더 강조가 되고 공화의 가치가 덜 강조가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표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은가라고 제가 짧게나마 생각을 해보는데 주지쌤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공화국에 살면서 우리가 공화국의 느낌을 잘 못 받는 건 사실입니다. 네. 공화국이라는 말은 뭐 저기 로마 시대 공화정도 있었고 그다음 쭉 이어져 오지만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 지금까지 61년 넘게 살아오면서 아 내가 공화국에 있는 국민이구나 그렇게 느껴본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너무나 공화국의 기본적인 정치에 응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앞에 이제 민주를 붙여놔서 더 단단해지고 더 멋져진 것이 아니라 그게 누더기처럼 이렇게 공화국의 실체를 가리는 느낌도 있고 뿐만 아니라 공화국이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공화증을 하는데 공화가 방금 우리 대마왕 선생님의 말씀처럼 대화 타협이라면 대화 타협에 대해서 이야기한 우리 공화국의 대화 타협에 대해서 이루어진 사항을 저는 사실 지금 역사적으로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일방적이죠. 늘 대화 타협이 아니면 늘 일방적이죠. 이게 100대 0, 항상 100대 0이었어요. 정권이 바뀔 때도 100대 0. 5대 5가 우리가 이제 가장 균형의 대화 타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5대 5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3대 7이 되거나 6대 4가 되거나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반반이나 아니면 6대 4 정도 돼야 되는데 항상 10대 0이거나 100대 0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지금도 100대 0이잖아요. 지금도 대화 타입은 100대 0. 앞정부도 역시 마찬가지 100대 0.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 오는데 앞으로 제가 뭐 한 20년 더 산다고 하면 그 사이에 공화국이 몇 번 더 바뀌겠죠. 똑같은 이름만 공화국이지 공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우리는 로마 시대 원로원의 그 원로원들이 누렸던 로마 시대 그 일반 평민들이 누렸던 그 공화 정도 못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늘 그리 생각합니다. 이건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정치 체제지 공화국이 아니라는 거기다 민주까지 붙였으니까 더 이상해지는 민주라는 말 때문에 얼마나 또 이상해지고 있습니까? 민주 속에 들어있는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하면 안 되니까. 좀 흥분합니다. 우리 그런 거 좋아합니다. 좀 흥분합니다. 공화라는 가치가 한 번도 적용되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 민주라고 하는 포장지를 씌우지 않았냐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현장에서 이제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뭔가 검증되고, 그리고 명확한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저는 사회를 가르치면서 정치적인 파트에 들어가면, 이게 교과서에 나온 그 용어가 실제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은 모습을 어디까지 보여줘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제가 알기로 김주일 선생님은 미학계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다른 분야에도 조예가 깊으신데, 왜 하필 철학이라는 명제를 아이들과 함께 얘기해야 하셨을까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중학교 아이들에게 교장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수업에 이게 겁니다.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음, 제가 음악을 하겠습니까? 음악 감상 뭐 좋죠. 음, 근데 한 2달 하면 끝날걸요. 음, 그죠? 그 다음에 만들기, 뭐 이렇게 뭘 만드는 거, 그것도 한 2달 하면 끝나고. 그 다음에 뭘 하면은 오래 지속되고, 그 다음에 끝없이 풀어먹을 수 있는 것이 철학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이게 사실은 편리한 관점입니다. 풀어먹을 수 있는 것이, 이건 뭐, 영원토록 풀어먹을 수 있는 이야기니까. 거기다가, 이게 또 단속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네. 연계돼서 계속해서 일주일에 뭐 한 3시간 들어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 문제가 아닌데, 일주일에 한 밖에 못 하고, 그 다음에, 어, 아이들에게 한 번 할 때 뭔가 타격을 좀 줘야 되거든요. 이게 정신적인 타격을 줘야 이 아이들이, 그래, 뭐 그런 것도 있구나. 뭐 이 정도 느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에 의한 것이었지. 그게 거대한 무슨 이념이나 어떤 배경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제가 사실은 그 미학을 전공해서 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박사학위는 아무 쓸모가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였습니다. 음, 실제로. 뭐 법학 박사나 어떤 철학 박사나 아무짝에서는 그저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그게 뭐냐? 음, 그 뭐니? 어떻게 생각해? 음, 그렇게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간단한 그림은 하나 이게 공유하기가 되려나 보다. 하나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코로나 때 이렇게 원격 수업도 하셨어요? 아니, 우리 학교는 작은 학교라 다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코로나고 나발이고 다 나왔습니다. 네. 이건 제가 초등학교 교사 임용고시 볼 때부터 이제 생각했던 건데, 초등에도 이제 도덕교과가 있잖아요. 예. 도덕교과가 있는데, 이제 정확히 저는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고 있을 때쯤에 학교 이제 윤리과에 이제 철학 전공이신 교수님들이 막 들어오시면서 좀 도덕이 철학 베이스로 옮겨가려고 좀 무던히 애를 쓰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수업을 꽤 재밌게 들었는데, 이제 현장에 나와서 이제 임용고시 공부할 때 보니까, 이제 초등 도덕과의 모학문이 이제 사회 교과의 모학문하고 겹치고, 또 이제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이제 도덕 교과가 굉장히 누더기가 돼 있어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식의 내용들이 너무 여기 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좀 초등 도덕교과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이건 초등 도덕 교과를 이제 그 철학 교과서를 쓸 때 제가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누더기도 그런 누더기가 없더군요. 네. 누더기에다가 그다음에 군데군데 쓸데없는 이념에다가 도대체 초등학교 이걸 가르친다고? 제가 그 생각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니야? 이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이제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이 있고 대학에는 교수들이 있잖아요. 교수들의 밥그릇이 있고 그다음에 정권이 가지고 있는 묘한 어떤 정권이 바라는 도덕교과에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르긴 몰라도 막 교사들 전체에 바라는 것들이 도덕교과 속에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여러 이익들이 맞아떨어져서 마치 음, 필요 없는 것들을 필요 있게 만드는 아주 묘한 술술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도덕을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역사 속으로 보낼 때가 벌써 넘었는데 이름도 좀 바꿔야 되고 이미 초등학교 도덕은 실체가 없는 어떤 그 정신이나 아니면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여전히 선생님들에게 부담을 주고 그런 교과 중에 하나가 중학교 도덕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에 가면은 또 윤리가 있는데 윤리는 서양 철학을 그냥 외우기로 그냥 점철합니다. 윤리 뭐 이 중에 고등학교 다니실 때 윤리를 배우셔서 아마 수능 윤리를 치신 분도 계실 건데 정말 윤리 교과서 보면 참 어이없습니다. 칸트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는지 윤리 교과서 이렇게 나옵니다. 독일 출신의 철학자, 비판론의 완성자. 그게 끝입니다. 뭐 윤리 교과서 그거 외웁니다. 아이들이 고3짜리들이 비판 철학의 완성자, 비판 철학의 완성자 외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야, 너 비판 철학이 뭔데? 그거 알 필요 없대는. 박정희 시대나 일제 시대를 크게 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극단의 생각까지 저는 합니다. 좀 달라지긴 했지만 현재도 뭐 그게 크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고 제가 교장을 해보니까 교장 안에 있는 그 어떤 교육청 안에 있는 그 권위적인 세력들은 여전히 똑같고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모양만 진보라고 그럽니다. 모양만. 그, 이해중 선생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대답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중학교에서 직접 이제 교과서로 쓰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수업을 하고 나서 글을 쓰신 거예요? 수업을 하고 나서 글을 쓰고 교과서를 아, 쓴 적은 없습니다. 금인정 교과서로 신청하려고 했으나 아까 제가 아, 말한 네. 좌절했다. 이제 좌절했다. 음, 근데 왜 그 중학교에 철학 교과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주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책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써놨지만 우리가 중학생들을 굉장히 잘 모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초등에 계시니까 중학생들 되기 전에 졸업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저는 평생 고등학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을 잘 몰랐습니다. 2019년에 중학교에 가보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새로운 인류들란 말이에요. 신인류들란 말이에요. 전혀 고등학생들과 다른, 전혀 초등학생들과 다른. 그 3년 동안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그 3년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얘는 다른 아이들이에요. 다른 아이들.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아이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는 이런 아이들의 뭔가 독특한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정치학 1회 맨 처음에 뭘 쓰면 너를 좀 알자. 우리 나가 뭔지를 좀 알아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똥 만드는 기계잖아. 사실은. 그래서 우리 모두는 똥 만드는 기계. 거의 대부분을 다 가져와야 되고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을 소비해서 그냥 똥으로 내보내죠. 그런 존재들인 우리가 뭔가 우리 사회에 살아갈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한번 찾아보자. 사실 그렇게 출발한 거야. 출발은. 그래서 그 존재가 나라는 존재인데 도대체 나가 누군지 이 아침에 밥 먹고 일어나서 학교 가는 내가 누군지 그다음에 이런저런 생각하는 내가 누군지 그걸 좀 알면 이제 그 혼란스러운 그 시기가 좀 이렇게 순조로워지지 않을까. 뭐 저희 헛된 희망이었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 음. 서너 명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아니면 일생 동안 하게 된다면 그것만 해도 큰 도움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책의 중학교 철학 교육 재현에 보면은 삶의 방식을 스스로 탐구하는 장을 이렇게 마련하는 음, 게 중요하다고 예, 말씀하셨었잖아요. 예. 그렇다면 만약에 뭐 거의 그러진 않겠지만 그 결과가 그 아이들의 사고 체계에서 삶의 스스로 방식을 스스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가 결국은 그런 소위 일배형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음, 즐거움을 위해 타인을 조롱하고 아, 무시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그 금기를 넘는 맞습니다. 행위가 가능하다라고. 그 질문은 제가 자주 네. 받습니다. 아, 네네. 네,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질문하는 분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구나. 넌, 죄송합니다. 넌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어. 아니, 정말, 그, 선생님들 중에 그렇게 묻습니다. 인간에 네네. 대한 신뢰가 없다. 제가 그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왜냐면 인간은 흔히 뭐 우리가 뭐 성악선이냐, 성선설이냐, 아니면 뭐 이렇게 환경이냐. 근데 제가 그 말을 쓴 이유는
이 아이들이 자기 삶에서 자기 어떤 걸 찾아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정적인 그런 것들은 찾은 것이 아니라 빌린 거고 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음, 진짜 찾으면 그걸 찾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음, 만약에 그런 제한을 붙인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는 것만 한다면 중학철학책은 즉각은 휴학되는 거예요. 폐기, 폐기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본질에 대한 신뢰가 없는 순간 그 책은 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뒤에 쓴 서술은 다 거짓말이고 다 엉터리고 다 필요에 의해서 차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 그럴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있지만 안 그럴 가능성이 더 크고 더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네. 힘을 두는 거죠. 그게 찾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다라는 말씀이 되게 우문현답인 것 같네요. 예, 1권에서 보면 사회계약론에 대한 분량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것 같았어요. 예, 거기 사회계약론에 대해 좀 더 그 분량을 많이 할애하신 이유가 혹시라도 있을까 해서요. 예, 있습니다. 아, 얘들이, 네. 예, 계약론에 대해서 이제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계약이 뭐다. 이야기가, 분량이 늘어진 것은 수업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네네. 그게 현재 그 양은 다 수업 시간과 관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이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저 얘기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오만 이야기를 다 하게 된 거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게 되다 보니까 분량이 좀 늘어났는데 그래도 네네. 결국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넘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어, 그 이듬해 이제 정치학 이 변정 수업을 하는데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물었어요. 쌤, 엄마 아빠가 어제 계약을 했어요. 뭔 계약을 했냐니까. 안 싸우기로 계약을 했대. 부부 싸움을 안 하기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증인을 자기 보고 서라 하더래요. 선녀 안 하니까. 증인을 썼는데 얘 말이 그래요. 내 증인이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저 둘이 싸우면 끝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래 이제 그때 제가 다시 옛날 그 계약의 그 기획을 소환했죠. 그 계약은 바로 거기다. 동일한 상태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맺어야지. 지금 음, 아버지 엄마 중에서 니를 부른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엄마래요. 그 누구 집에서 그러면 실권자 누구냐? 아빠래요. 다 얘는 잘 알아. 이게 아버지 엄마가 계약을 맺는데 실제로 팽당한 상태가 아닌 거죠. 엄마한테 상당히 이렇게 기울지는 운동장. 아버지는 굉장히 이제 고위치에 있고. 근데 아들을 불러서 그게 이제 더해가지고 엄마가 좀 이렇게 회복하려는 거죠. 그래서 계약 이야기를 다시 좀 해줬더니만 약간 조금 한 10%. 그래, 그래도 사회도, 우리 사회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아, 홉스나 로크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지. 그렇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이게 현실의 음, 이야기와 뭔가 이야기가 잘 맞아떨어지면 이해가 되는데, 뭐 그러기에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늘 생활 속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제가 늘 아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제가 아는 어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눈 떠서 밥 먹고, 우리가 사는 그 일상적인 일이 모든 철학의 시작이고 학문의 시작이고 근본이다. 그걸 아주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 밥 먹을 때 함부로 하지 말고 밥 먹을 때는 밥이 우리가 왜 밥을 먹는지 그걸 밥하는 사람 밥하는 거 그거 중요하다. 그런 일상을 유지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거대한 철학이니 나발이니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뭐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열심히 밥을 합니다.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열심히 합니다. 왜? 그 일상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철학을 한다고 이야기하지.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철학을 한다고 이야기하기는 뭐라는 그게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멋있네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더 예,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예, 대망님부터 해서 다 영화에 관심이 많거든요. 예, 철학의 어떤 개념이든지, 뭐 특히 이제 이권의 주제가 변증법이었으니까 관련돼 있는, 아, 이 영화를 보면은 이런 개념들을 좀 설명하기 좋다. 이런 영화가 있으면 혹시 추천해 주실 영화가 있는지. 변증과 관련된 영화를 제가 사실은 보지는 못했는데, 금방 떠오르는 생각인지 제가 영화평을 쓰기도 했는데, 그 내용은 뭐 그렇습니다. 어떤 그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어떤 지역에 가서 그 인공지능 인간과 만나서 그 인공지능 인간과 어떤 게임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제목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목. 그 영화를 보면은, 이게, 변정의 논리가 약간 그게 있지 않나. 영화를 만든 감독이 그런 생각을 만들지 않는, 영화 제목을 생각을 해야 이게 뭐 답이 나오는데. 음. 진지한 영화였어요? 아니면 매우 진지한 영화였습니다. 매우 진지한 예. 영화. 네. 너무 진지해서, 보통 우리 영화를 보고 나면은, 볼 때 우리가 관객들은 답을 알잖아요. 그죠? 네. 보고 있는 관객들은 저건데 알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보면서도 제가 답을 몰랐습니다. 영화 엑스마키나입니다. 엑스마키나. 네. 아니, 이거는 제목부터가 굉장히 네. 엑스마키나가 어떤 의미냐면은 그리스 희극을 할 때 희극을 이제 다 연기하고 나서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겠다 할 때 관객 주인공이 엑스마키나라고 이야기하면은 신만이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영화 엑스마키나. 네. 속에서 나오는 AI나 미래 사회는 거의 대부분 다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논리적 거기는 구조는 근데 사실은 디스토피아도 아니고 유토피아도 아니었습니다. 음, 거기는 애매한 공간. 음, 근데 그게 이제 잭슨 폴락의 그림이 하나 걸려 있음으로써 굉장히 상징적인 뭔가가 있었습니다. 잭슨 폴락 음. 그림이 계속 이렇게 카메라에 비쳤거든요. 이제 그 영화 감독이 잭슨 폴락의 심취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영화 내내 잭슨 폴락 그림이 이렇게 보였다, 저렇게 보였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잭슨 폴락을 좋아하나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엑스마키나 어쨌든 변증에 관련된 영화 중에서 아마 몇안 되는 사실 영화로 그렇게 영화를 만드는 영화 많거든요. 음. 영화 틀림없이 우리가 변증과 관련된 영화 하면 영화 많습니다. 헷갈리게 언젠가 우리 만든다. 덕질쌤에서 엑스마키나로 한번 리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철학에 대해서 얘기 들었는데 나중에 미학으로 한 번 더 선생님 뵙고 싶으면 어떻게 된가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기 참 곤란하지만은 이야기하라면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예, 저는 미학은 잘 모르지만 제가 1년에 작품을 한 작품씩 사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그 나름의 그 작품을 고르는 개똥 철학이 있는데 예. 저희 그 부부가 그 뭐랄까 그러면서 저희가 한 작품씩 산다 그러니까 대단한 미술 애호가처럼 이제 주변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미학 관련된 책들도 좀 여러 권 집에 사서 보고 가지고 있는데 그 미술 소개하는 사람 치고 멀쩡하게 10년, 20년 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 맞습니다. 책을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 미술 소개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자야, 사자. 내가 볼 때는. 네. 그래서 틀림없습니다. 제대로 된, 다음에 미학 특강 한번. 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 듣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잘 적응이 됩니다. 이게 저 역시도 이렇게 짜놓은 대본대로 하는 건 잘 적응이 안 되거든요. 어디 가서 연설을 하라 해도 교장할 때 연설을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연설을 하라 할 때도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연설을 하지 않고 짧게 자르거나 아니면은 너무 길게 해버리거나 뭐 그런 주례를 제가 지금까지 한 80분 좀 썼는데 주례 쓸 때마다 어떤 경우에는 뭐 3분, 2분 컷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짧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떨 때는 길게 해서만 40분 동안 한 적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신랑 신부한테 의자 좀 갖다 주라고 이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제 체질에 잘 맞고, 뭐 저번에 이제 이 줌으로 강의를 하면서 이게 대면 강의가 아니니까 이 호흡을 따라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다 했는데 오늘 이런 분위기는 뭐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그 예전에 덕질쌤 전에 팟캐스트를 했던 게 덕질 9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게스트를 모시면 항상 하던 질문이 있었어요. 본인의 덕질 점수를 1점부터 10점까지라고 하면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덕질 점수가 몇 점인 것 같다. 그 철학 이유는, 덕후시니까. 네. 네. 1점에 10점.
아니, 저는 철학 덕후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철학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래서 몇 점이라고? 1점이요, 1점? 1점이요? 예. 네, 정도가 심하시네요. 저는 별로 그냥 이 철학을 질문을 좋아하지 했을 때 점수를 높게 부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5점 원저리 정도는 보통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네. 여러분들은 들으지는 못하지만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 지금 이거 뭐예요? 이게 뭐냐면 파란색. 파란색 책인데 저는 뭐 이렇게 그 사실은 굉장히 문학적인 이 한시서는 이런 거 좋아하지 철학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 한시요, 한시? 네, 한시. 시집을 계속 한 시집을. 아, 그런 거 좋아하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오해하는 것이 저 양반 철학하니까 막 이렇게 뭐 철학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학교 철학을 냈다고 해서 철학과 가까울 것이라 전혀 제가 아까 1점이라고 한 이유는 그게 있습니다. 사실은 철학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자유롭고 싶은데 사람들은 저보고 또 이 사실 이게 생긴 것이 깡 말라서 놈들은 굉장히 이렇게 규칙적이고 아주 기준을 많이 지키는 사람인데 저는 그 기준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시를 쓰고 매우 이게 근데 또 술을 못 마시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한시를 쓰면 술을 먹어야 되는데 술을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술을 안 마시는 겁니다. 마시면은 끝이 없이 마시기 때문에 제 이 삶과 영혼을 완전히 이렇게 망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마시고 한시는 쓰고 부조화의 인물이죠. 모모 누나가 선생님 술 못 마시신다니까 술은 본인이 술은 직접 제가 마시겠다고. 그렇지 평소 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이게 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부모님은 술을 좋아해. 드시고 방송을 할 때도 있었어요. 술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다. 내 소감 읽어줘, 내 소감. 소감. 네, 전 김준식 선생님께서 이렇게 재미있는 분일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터라 너무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웃음이라고 이거 맞죠? 응. 오늘 긴 시간 말씀해주신 우리 김준수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고요. 다음에 미학 한번 할 때 미학도 특집으로 꼭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구독자가 10만이 되면 출연료는 그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를 위해서 노력합시다. 네.